자, 이제 이 앞 시간에 이제 설명에 이어서 나머지 수업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합성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이제 측정의 수준, 아까 보신 것처럼 명목 측정과 관련해서 명목 수준인지, 그 다음에 서열 수준인지,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한 등간 수준인지, 아니면 모든 걸 포함해서 비율까지 있는지, 절대 0점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비율까지 포함한 번수를 계산할 수 있는 비율 수준인지, 이름만 있는 명목 수준인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서열이 있는지, 간격이 일정한지, 비율까지 있는지 보는 네 가지 수준의 척도에 대해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조사로는 공부를 하고, 어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회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요구도 조사를 할 때, 요구 조사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조사하기가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행복해요라고 물었을 때, 그냥 행복한지 안 한지, 난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실제 그 추상적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게, 누구는 돈이 없어서 행복한 거고, 누구는 돈은 있지만 건강하지 않아서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아니면 누구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건 다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면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있어서, 아니면 그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아니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서열로만, 명목으로만, 아니면 등간으로만, 아니면 비율로만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현실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영을 어거지로 한다고 해도 실제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요구조사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환경이 워낙 복잡해져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측정을 하는 복합 측정, 아니면 합성 측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만 요구도 조사가, 아니면 사회의 인지도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명목 측정, 서열 측정, 그 다음에 등간 측정, 그 다음에 비율 측정, 비율 수준의 측정, 네 가지가 고루 섞여 있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합성 측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합성 측정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측정 또는 복합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현대화되면서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한 가지 요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거죠. 아니면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이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만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당장 이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와서, 저는 지금 가난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실제 제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사는 이유가 건강이 나빠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또 직장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연결되어 있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거나, 원인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복합 또는 합성 측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측정 도구를 이제 복합 측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 측정의 의미는, 첫째, 한 가지 문항으로만 측정하면 해당 변수를 잘못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빈곤에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얼마나 돼요? 라고만 물으시면 저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욕구는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좋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것들 욕구들을 대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으로 섞여서 두 가지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변수, 원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문항으로만 측정하면 해당 변수를 잘 표현하고 잘 파악할 수 없게 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합성 측정을 사용하면 변수를 더 많은 범주로 아까 명목 서열이 이제 범주를 표기한다고 했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개신교인지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합성 측정을 사용하면 변수를 더 많은 범주, 문제의 폭을, 시각을, 시야를 더 넓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성 측정의 형태는 보통 이제 지수 아니면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수 보통 인덱스. 지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증권가가 막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널뛰기 장을 이루고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지수 무슨 지수가 높다, 또 무슨 지수가 뚝 떨어졌다. 코스피, 코스닥, 뭐 여러 나스닥, 뭐 이런 주권에서 지수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척도,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척도를 더 많이 구별을 하고 있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수와 척도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이제 합성 측정의 형태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척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수와 척도의 구분을 좀 보시면 지표는 객관적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주관적 성격을 지니는지를 근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경험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지수, 스탁지수 뭐 이런 것들 지수로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로 얼마나 많이 팔려서 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시 팔아서 이렇게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척도는 논리적인 구조나 경험적 구조를 가지고 여러 문항들로 구성되어서 추상적이고 또한 지수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를 해서 연구 조사를 하거나 설문을 하거나 할 때 보통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척도라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척도 구성의 주요 유형 원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구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척도를 구성하는 절차를 바로 척도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척도 구성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리커트 척도 구성, 거트먼 척도 구성, 서스턴 척도 구성, 그 다음에 의미 분화 척도 구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척도 구성이라는 게 뭐냐? 척도를 만들어가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척도 구성의 원칙에는 단일 차원성의 원칙입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항은 척도, 저희가 이제 설문이나 어떤 물어보거나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척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척도 구성을 할 때는 모든 문항들은 동일한 차원에서의 연속성상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복도 조사를 하거나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에 관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개인의 만족인지 프로그램의 만족인지 아니면 참여하면서의 만족인지 뭐 그런 거를 물어봐야 돼. 엉뚱하게 만족도를 물어보다가 행복도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질문에 개인적인 충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계속 개인적인 면에서 만족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만족했는지 기관에 대해 만족했는지 그런 만족도 상에 관한 문제들로 동일선상에서 척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되어야만 올바른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단일 차원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재 같이 보면서 한번 할까요? 교재 이제 80페이지입니다. 리커트 척도 구성. 리커트 척도 구성은 서열 수준에 아까 보시면 명목 수준, 그다음에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된다고 했고, 이 수준의 질문들이 복합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을 같이 포함하는 어떤 질문들이다.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게 이제 말씀드린 복합 척도 아니면 합성 척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리커트 척도 구성은 그 중에서도 서열 수준의 측정들을 한다. 서열 수준은 명목 수준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응답자에게 여러 진술들을 제시한 후에 응답자가 각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를 나타내야 되도록 되어 있는 측정 도구가 바로 리커트 척도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경우는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도는 뭐 1점, 불만족한다면 0점. 또 계속 그런 식의 질문을 던져서 마지막에 합치는 그래서 10가지 질문이면 10점 만점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5점이 나왔는지, 누구는 10점이 나왔는지, 누구는 0점이 나왔는지. 아주 만족하지 않으신 분은 서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이 될 거고요. 아주 만족하신 분들은 뭐 10점이 나오고 8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들이 리커트 척도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형식으로 좀 보시면 응답 범주의 단어를 바꾸어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스인지 노인지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또 표현을 해서 응답 범주의 단어들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어느 경우에는 응답 범주를 추가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서열 수준이니까 명목 수준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범주를 행복한지 아닌지 아니면 관심 없다라는 걸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행복에 관심 없어요라는 명목 수준의 어떤 그 응답 범주도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범주가 행복해요, 불행해요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런데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 리커트 척도 구성이다. 리커트 척도 구성은 서열 수준이고 서열 수준이니까 당연히 범주, 명목 수준들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척도 점수는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쳐서 그래서 서열을 정한다. 행복한지를 불행한지를 서열을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리커트 척도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커트 척도 구성의 이해는 교재 8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교재를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책을 좀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자아 존중감 척도, 리커트 척도 구성의 이해인데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매우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기해서 1, 2, 3, 4, 5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의 합을 다 더하면 총점이 나왔을 때 나의 이러한 것들을 나의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서열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커트 척도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단일 차원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아 존중감에 관한 걸 물어보는 척도니까 가치 있는 건지 좋은 성품인지 실패한지 그래서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자아 존중감에 대해 관한 부분들만 질문을 만들어서 10개만 물어보는 거죠. 단일 차원성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트먼 척도 구성입니다. 거트먼 척도 구성은 서열 수준입니다. 비슷하게요. 그래서 일부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 해당 변수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집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선정하고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강도에 따라서 누적적인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질문은 그냥 개인 자아 존중하는 것을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만 나열을 했다라고, 여기서는 배열하는 것들이 강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도에 따라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자가 응답하는 것을 척도 도식 용지에 적고, 그 다음에 응답 형태가 누적적이지 않은 이유를 찾습니다. 다섯 번째, 재생 개수를 구하고, 여섯 번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다시 조정해서 새로운 척도를 또다시 구성하는 것.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라는 걸 보시고 이 다음 예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뭐냐면 바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정도인데요.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종, 다른 인종, 다른 피부색, 뭐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살던 분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지, 거리를 두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척도 구성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버트만 척도 구성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정도가 질문 문항에 따라 분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척정 도구의 문항들 사이에 서열, 유계적인 구도가 딱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자가 응답하는 것을 척도 도식 용지에 적고, 누적적이지 않은 우리, 왜 강도가 더 높아졌는데 앞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다가 뒤에 와서 더 적극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설문을 참여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가 설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찾아서 응답 형태가 점진적이거나 누적적인, 강도가 세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누적적이지 않을 때에는 왜 그런지 오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재생개수 많은 테스트했을 때 그런 오류가 많은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많으면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 그런 게 바로 이제 버트먼 척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를 보시고 앞을 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정 도구의 문항들 사이에서 위계적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계적 구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를 찾고 그 오류의 값이 얼마인지 재생 개수를 찾아서 다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버트먼 척도의 실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교재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면 버트먼 척도 구성은 83페이지네요. 83페이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예, 이렇게 보시면 동남아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허용한다. 동남아 사람이 나의 지역에서 사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의 지역사회에서, 또 나의 동네에서, 나의 옆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 이렇게 강도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사용하는 거 허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반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조사자가 문제인지 조사 대상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조정해서 설문을 척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자, 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위와 같이 이러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문항들은 아래에 있는 문항일수록 동남아시아 사람과 더 밀접하게 교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특정 응답자가 동남아시아 사람과 맺으려 하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경우에 조사자는 해당 응답자가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허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의 수를 가지고 5개 질문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가 답한 결과를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고요. 이게 바로 버트먼 척도의 버트먼 척도 구성이다. 구성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서스먼 척도 구성입니다. 서스먼 척도 구성은 유사 등간 척도라고 해서 등간, 아까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그다음에 비율 수준, 이렇게 네 가지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서열 유사 등간 척도 중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간격을 가진 그 척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엄밀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평가자들, 심판들이죠. 여러 문학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수준 도구입니다. 어떤 것들은 1점, 어떤 것들은 2점, 어떤 거는 5점, 어떤 문제는 10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지가 있고 심판이죠. 심판이 여러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측정 도구가 바로 서스턴 척도 구성이다. 첫 번째, 일단의 평가자들에게 해당 변수의 지표로 생각되는 문항을 100개 정도 제시합니다. 1점짜리를 100개 정도 제시한다고 보여줘요. 두 번째, 각 평가자에게 각 문항이 해당 변수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자들한테요. 그 다음에 셋째, 평가자가 이러한 작업을 마친 후에 조사자는 모든 평가자가 각 문항에 부여한 점수들을 조사해서 평가자들 사이의 의견이 가장 일치된 문항을 골라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정된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시켜서 척도를 구성하는 겁니다. 많은 평가자들한테 한 100개 정도의 문제를 주고 그 중에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평가하는 게 적당하게 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많이 나온 것들만 골라서 평가자들이 함께해서 일치된 문항들만 골라서 설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교재 84페이지 보시면 표 4-4에 체벌과 이런 서스턴 척도 이해가 나오는데요. 척도값이라고 해서 이런 그 가중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그 평가자들한테 동일한 문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100가지를 줬을 때, 여기 보면 척도값이 요거는 1.3, 여기 9.8, 강도가 굉장히 높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바꿨을 때 1.3명이 동의한 거, 요거는 3.5명이 동의한 거. 그렇게 척도값의 비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비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에는 가점을 줄 건지 어떤 점수에는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값이 크다는 것은 지질문이 애매해서 그 동의를 얻는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 평가자들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스턴 척도는 등간 수준의 측정이 가진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서스턴 척도를 유사 등간 척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서스턴 척도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서스턴 척도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여러 명의 평가자에게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들,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의미분화, 어휘적 차이에 대한 척도 구성입니다. 자, 개념이 가진 심리적 의미를 분석해서 이 개념이 의미하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의미분화 척도는 응답자에게 두 가지의 반대되는 형용사의 관점에서 어떤 걸 질문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지 밝은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어리석은지 똑똑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둔감한지 예민한지, 그 다음에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나는 어디지? 나는 태도잖아요. 나는 어두운가? 나는 그러나 똑똑해. 나는 거짓되거나 진실되지 않고 약간 진실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응답자가
현재 나의 상태에서의 태도를 알고자 할 때,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의미분화 척도 구성입니다. 그래서 응답자는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대되는 극단적 입장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의미분화 척도 이해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지루한이나 재미있는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항 사이의 그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두운 밝은이 아니라 중간 어두운 중간 밝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의미 분화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개념의 척도 구성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표준화된 척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니면 우리 기관을,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업무를 해가면서 그런 일까지 해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전문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그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원, 연구소, 아니면 이런 그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소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행복도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통계치로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을 하면서도 욕구 조사에 아주 만족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에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사를 잘 만들어서 표현해냈다, 잘 드러냈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들을 이제 표준화된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경우에도 그 자료 결과가 굉장히 신뢰 수준이 높다,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첫 번째, 시간과 재정적인 금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비슷한 케이스에 또 우리가 조사해서 토론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교재 연구, 사전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도 들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이 비슷하게 사례에 다른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을 하면 단순하게 갖다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전 연구에서 해당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그가 사용한 모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줄어들 수 있죠. 실수하는 게 줄어든다는 건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조사에 굉장히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화된 척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면 이렇게 좋은 표준화 척도를 다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많은 표준화된 척도를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기준, 첫 번째는 척도의 길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처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짧게 아니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선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기관에 맞는 어떤 아니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길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척도가 조사대상자가 완성하기 너무 어렵지 않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 리커트 척도도 있고 서스턴 척도도 있고 뭐 의미분화 척도도 있고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비스 이용자나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답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중학교 이상의 어떤 그 문해력이나 독해력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설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올바른 조사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좋은 척도가 있고 조사 설문지가 있어도 수준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작은 변화에 민감한 척도를, 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오늘 조사에서 다음 달에 어떤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작은 변화를 빨리빨리 알아낼 수 있는 또 민감한 척도들을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 봐야 된다. 표준화되는 척도라고 해서 다 우리 기관하고 맞지 않는 거죠. 아니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와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척도가 정말 신뢰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타켓가 있으면 신뢰도라고 하는 건 목적, 원점에 나다당 여기에 맞는지 신뢰도죠. 타당도, 그 조사를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비슷하게 나오더라, 아니면 이쪽 방향에 맞더라, 아니면 이쪽 방향에 맞더라. 타당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죠? 타당도는 맞아요. 타당도는 좋은데 신뢰도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 원하는 목적, 조사하고자 하는 원하는 목적을 잘 조사를 하면서도 그 조사를 여러 가지 한 케이스들이 여기에 같이 받아주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신뢰도는 높으나 타당도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보다는 두 가지, 신뢰도와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척도이고, 그 조사했던 결과들이 한 군데 뭉쳐서 동일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오더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기관의 전문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기관의 사용 목적에 맞는, 아니면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준에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척도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척도들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네 가지 정도 잘 검토하셔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는 많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회복지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새롭게 발표되는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척도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과 연계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시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우리 기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러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들, 사전의 연구들을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늘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주변을 살펴보시는 그런 여유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 표준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공부를 했고요. 또 다른 어떤 수업 시간에 좀 부족했던 그 설명이나 질문사항들은 온라인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개인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휴대폰을 주시거나 하시면 필요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들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 수업 4장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5장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주차서부터는 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즐겁게 인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같이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